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랑 토목달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16년도 5월 달에 이제 토익이 개정되잖아요. 그래서 개정된 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한 10년 만에 지금 토익이 이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을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주기설 같은 것들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향후 10년 후에는 제가 강의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10년 후에 또 바뀐다면 10년 주기설은 맞는 것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의 변화만을 보았습니다. 2000년도부터 제가 토익 강의를 해왔으니까 한 번의 변화를 이제 보아왔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변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 분석 아닌 분석을 간단하게 오늘 좀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제 초대를 좀 했어요. 시험이 사실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언어의 사용자들의 니즈, 추세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요구되는 기술들이 새로 있다면, 그런 컨텐츠들이나 그런 기술들을 모아서 테스팅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좋아 보이죠. 자,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뭐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현행 토익과 이제 신토익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예전에 2006년도에 바뀌었을 때 뉴토익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뉴토익이라고 하면 또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지어냈나? 말을 신토익이라고 이렇게 지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정토익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토익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뭐 다 쓰니까 신토익이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고요. 개정된 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궁금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뀌지 않는 점은 무엇인지도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자리를 좀 옮겨서 PPT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지금 자리를 옮겨서 저랑 같이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시죠. 옮겨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 안에는 샘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샘플 문제를 아직 안 풀고 들어오신 분들은 샘플 문제를 미리 좀 풀어보고 이 강의를 좀 들어보셨으면 하고 권장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문제를 미리 좀 풀어보고 오시면 저랑 얘기를 풀어나가기가 훨씬 더 부드럽고 쉽기 때문이니까 그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기존 토익을 준비하고 계신 학생들 있잖아요. 사이에서 기존 토익을 계속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토익이 일부 개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개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영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그것도 비즈니스 잉글리시와 데일리 시츄에이션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생활과 비즈니스라고 하는 영역을 토대로 하고 있는 토익 같은 경우에 구조문법, 어휘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의 학습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변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방식과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토익을 공부하고 계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에 맞추어서 공부를 잘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으로 바뀌게 되면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비만 일부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2006년도였죠. 그때 이제 토익이 바뀌었을 때, 바뀌기 전에 한 몇 달 전부터 뭐 세상이 천지개벽 하는 것처럼 난리들이 났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영어는 영어였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호들갑 떨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토익을 공부하셨던 학생들은 묵묵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5월달 이전에 만약에 목표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까지 공부가 끝나지 않게 되면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강의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개정 토익에서는 RC가 뭐가 바뀌는지 좀 궁금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샘플을 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샘플 유형을 보여주세요.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 개정된 토익의 RC에 대해서는 도대체 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태우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간단하게 하셨을 텐데 일단은 변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자, 먼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RC가요, 똑같이 여러분들 101번에서 200번까지 100문항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75분이에요. 그리고 점수도 마찬가지로 5점에서 495점까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토익위원회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요. 기존 시험과 난이도의 차이가 전혀 없게끔 조정을 하겠다. 그들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자, 기존 시험과 난이도가 전혀 차이가 없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어요. 대단히 모순된 설명은 뭐냐면 자, 그런데 그 차후에 이제 나왔던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제 어땠냐면 토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에 적응하려면 다소간 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대단히 모순된 얘기죠. 저는 토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내용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험과 난이도가 별 차이 없이 출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자, 그건 유형에만 조금 여러분들 적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변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변하는 점은요, 일단은 파트별 문항수가 좀 조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40개에서 30개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12개에서 16개로 늘어나죠. 그리고 파트 7 같은 경우가 강화돼요. 자, 그래서 48문항에서 54문항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문항수의 조정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있어요. 자, 그것은 차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항수만 조정될 뿐만이 아니라 자, 새로운 유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Part 5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자, 단문의 공란 외우기입니다. 자, 그런데 Part 6 같은 경우에 한 지문당 문항수가 자, 4개로 늘어나게 되죠. 결국은 예전에는 여러분들 3 곱하기 4로 해서 12문항을 Part 6에서 풀어보셨다면 자, 이제는 4 곱하기 4로 해서 16문항을 이제 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Part 6에 자, 지문 중간에 들어갈 맥락에 맞는 문장을 찾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 유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이 굉장히 훌륭한 시험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하게 됐냐면 수능에는 이미 뭐가 있죠? 그렇죠. 자, 맥락에 들어가 문장 끼워 넣기가 있거든요. 어디에다가 이 문장을 껴낼 이 문장에 자, 이 맥락에 어떤 문장이 어울리는가를 찾아내는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빈칸 추론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예, 수능들 다 치러보셨을 테니까 쉽게 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빈칸을 주고 거기에다가 알맞은 문장을 1, 2, 3, 4번 A, B, C, D를 주고 찾아 넣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Part 7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일단 단일 지문 같은 경우에는 29문항으로 자, 이제 문항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문 개수 같은 경우에는요. 총 여태까지 9개가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10개가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지문 하나에 5문제짜리가 붙어 있는 그런 지문들이 있었어요. 요거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 최대 문항수는 4문항으로 자, 이렇게 확정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복수지문 같은 경우에는 20개에서 25개로 한 지문이 더 늘었습니다. 복수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중지문이 나오죠. 더블 패시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더블 패시지에 5문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5문제가 달려 있을 거고요. 자, 대신에 이제 하나가 더 늘어서 5 곱하기 5 시스템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사실이 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복수 지문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중 지문만 나왔어요. 더블 패시지라고 하는 것만 나왔습니다. 더블 패시지가 4개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3중 지문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바로는 더블 패시지가 2개, 그 다음에 트리플 패시지가 3개 이렇게 출제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랑 이제 앞으로 샘플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개정되는 부분과 변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샘플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텐데, 샘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내용이 좀 빡빡해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 페이지로 분할하는 것이 별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클로즈업 하셔가지고 그 화면만 좀 집중적으로 좀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좀 집중해서 좀 잘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셨던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어떤 의미에서 추가됐는지 이런 것들만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고 대비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사실은 좀 빡빡하죠, 그죠? 보시면 변화되는 부분은 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이렇게 있으면 빈칸 밑에 A, B, C, D의 선택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형식이 바뀌었죠. 자, 문제들은 아예 그냥 4개가 지금 뒤로 밀려 있어요. 나머지 3개, 131번, 132번, 133번 문제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조문법 어휘라고 하는 3가지를 그대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134번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13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죠? 저 빈칸에 어떤 문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필요한 게, 자, Part 6의 지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자, 지금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저것은 지금 단순하게 어휘 하나를 찾거나 자, 혹은 어법을 묻는 수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글의 맥락을 묻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 굉장히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잡 인터뷰를 하러 가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잖아요. 제가 만약에 면접을 갔다라고 하면 저는 저의 좋은 면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좋지 않은 면은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면접관님 입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포장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존의 시험들이 어떤 편법이나 꼼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풀이가 일정 부분 가능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인데, 이런 유형들은 도저히 여러분들 꼼수를 통해서는 절대로 답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실하게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Part 6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데, 유일하게 변동사항이 있다면 한 문항이 추가되면서 자, 그때 빈칸에 알맞은 맥락에 알맞는 문장을 찾아 넣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Part 7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지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추가가 됐냐면, 여기도 지금 노란색으로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이 갑자기 중간에 1, 2, 3, 4번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정보 문제와 일반 정보 문제를 묻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자, 이번엔 뭐가 나와요? 요 문장을 어디다가 끼워 넣었으면 좋겠느냐, 1, 2, 3, 4번 중에서 이런 유형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형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 수능에서 다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문장 끼워 넣기 아시죠? 그래서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을 몇 번에다 끼워 넣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우리 수능에서는 오랫동안 테스팅을 해왔어요. 독해 능력을 묻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혀 생소하거나 어려운 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수능 강의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토익만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유형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호들갑을 되게 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유형은 여러분들에게는 수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친숙한 유형이에요. 다만 이 유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글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역시 독해 능력에서 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간단한 문제들 WH questions라고 그러죠. 의문사 의문문을 푸는 것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좀 있어 보여요. 흐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문장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이런 유형이 단일 지문에서는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중 지문으로 한번 가봐야죠. 2중 지문은 여태까지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3중 지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출제가 된대요. 3중 지문은 제작자인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들기 좀 힘든 그런 유형일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뭐 나름대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실까요? 자, 노란색 여기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광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 그 다음에 양식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3중 지문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기존처럼 똑같이 여러분들 5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3중 지문이 3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총 1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변동되는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자면 요 정도쯤입니다. 자, 변동되는 사항들이 죄다 어땠어요? 3중 지문 하나를 제외하고는 수능에서 지금 그대로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빈칸 넣기라든가 혹은 문장 끼워 넣기의 유형을 그대로 지금 토익위원회에서 받아들였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존에 하시던 공부들 열심히 하시면 돼요. 유형 조금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적응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굿뉴스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대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기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 이번 개정의 방향이고 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써서 자꾸 문제를 푸는 데이터에 근거한 자, 그러한 시험 방식에서 전환을 모색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새로운 유형들은 죄다 뭐냐면 시간이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더 이상 찍기식의 공부는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관건이 될 거예요.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공부를 해왔던 학생에게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영어 문장을 충실하게 많이 보고 기본에 근거한 공부들을 열심히 하신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시험을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이겠지만 일부 유형의 변화로 인해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전혀 좋은 공부를 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토익 시험을 잘 보고 토익 점수가 높으나 영어를 못한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속상해요. 왜냐하면 토익 시험을 잘 보면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이 시험은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된 시험이거든요. 제가 제 강의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좋은 시험인데 수험자들의 그런 어떤 빠른 점수에 대한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을 강의자들이 악용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개정들을 계속 하게끔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올바른 그런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일부 유형이 변화됐다 해서 절대로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영어의 기본기가 탄탄하면 문제 없죠. 자, 튼튼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원칙이고 저희는 여태까지 EBS 랑의 자, 토익 강의들, 저희 강의를 포함해서 토목당 강의가 물론 대표입니다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튼튼한 영어의 기본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꼼수를 탈피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어 실력과 점수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태우 선생님과 함께 자,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 EBS 랑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자, 토익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간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과를 거두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개정이 되게 되면 개정된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충실한 영어 강의 플러스 점수를 여러분께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